안녕하세요. 오늘도 클래식 리뷰 채널에 방문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on the Classic Review channel with in-depth reviews and analysis of masterpieces that you have admired with great interest.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영화 기생충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를 더 깊게 이해하는 열쇠, 기생충의 서사를 관통하는 핵심 상징들을 알아보고 영화에 대한 국내외 평가들과 수상 내역들에 대하여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영화 곳곳에 숨겨진 상징들의 의미를 파헤쳐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가 기생충에 보낸 뜨거운 찬사와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서 아카데미까지 그야말로 역사를 새로 쓴 영광의 여정을 따라가 보고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영화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진짜 힘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야기 너머에 아주 정교하게 배치된 상징들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 상징들을 통해서 계급사회의 비극을 훨씬 더 날카롭게 파고드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상징을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징은 바로 수석입니다. 영화 초반 민혁이 기우에게 선물로 가져온 이 돌, 재물과 합격운을 가져다 준다는 말 그대로 복덩이죠. 기택 가족에게는 한 줄기 빛, 희망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희망의 상징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우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욕망의 무게추, 즉 집착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결국 희망의 상징이었던 이 돌은 누군가를 해치는 끔찍한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완전히 전복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 대사, 이 한마디가 그 모든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린 그 절망적인 순간에 기우의 눈에 들어온 건 물 위로 둥둥 떠오른 수석이었죠. 그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 돌이 나를 따라다닌다고요. 한때 희망이었던 수석이 이제는 실패한 계획의 흉터이자 떨쳐낼 수 없는 헛된 욕망 그 자체가 되어서 그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상징인 계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영화의 공간 설계는 정말이지 감탄을 자아냅니다. 기택가족의 반지하 집에서부터 박 사장의 저 높은 언덕이 저택까지 영화는 끊임없이 오르고 내려가는 이 계단을 통해 계급의 수직적인 구조를 정말 집요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계단은 그냥 이동 통로가 아니에요. 두 가족 사이에 놓인 결코 넘을 수 없는 사회적 거리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인 셈입니다. 이 화면 속의 대비를 한번 보시죠.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김씨 가족은 언제나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집은 길거리보다도 낮고 폭우가 쏟아지자 도시의 가장 밑바닥까지 속절없이 밀려 내려가죠. 반면에 박씨 가족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들에게 계단은 아래 세상과 자신들을 분리해주는 안전한 경계선과도 같아요. 이 잔인할 정도의 수직적 대비를 통해서 영화는 계급 상승이라는 꿈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그리고 추락은 얼마나 쉽고 빠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상징은 냄새입니다. 기택가족은 옷차림, 외모, 말투까지 상류층처럼 완벽하게 위장하는 데 성공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딱 하나, 냄새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 냄새라는 설정에 대해서 가장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례하고 공격적인 행위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냄새는 바로 가난이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선을 넘고 박 사장 가족의 공간을 침범하면서 그들의 불쾌감을 자극하게 됩니다. 바로 이 대사죠. 박 사장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 말을 내뱉습니다. 그는 기택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는 냄새가 자신들이 정해놓은 선을 넘는다고 표현하죠. 소파 밑에 숨어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기택의 가슴에 이 말은 정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꼽힙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냄새 하나로 부정당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결국 마지막 비극의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상징입니다. 박 사장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선이죠. 이 선은 부자와 가난한 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입니다. 박 사장은 기택이 이 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잘 지킨다고 평가하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 선을 너무나도 쉽게 넘어버리는 건 박 사장 부부 자신들입니다. 결국 이 선이라는 건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설정하고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일방적인 규칙에 불과하다는 것을 영화는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상징들로 완성된 영화 기생충은 세상에 공개된 후에 정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이 영화가 받은 국내외의 뜨거운 평가와 여러 반응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가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명확한 악인 없이 모두가 비극으로 치닫는 구조가 정말 탁월하다는 평이 줄을 이뤘고요. 해외에서는 이건 단순히 항복 사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계급 문제를 다룬 걸작이다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앞다투어서 이 영화를 올해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꼽으면서 그 작품성을 널리 인정했습니다. 작품성만 인정받은 게 아니었죠. 상업적으로도 기생충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흥행 수익 2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역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중에서 최고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같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은 한국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이렇게 긍정적이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 영화의 수상을 비난하기도 했고요. 일본의 일부 온라인 우익 커뮤니티에서는 영화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들조차 역설적으로 기생충이 전 세계에 던진 충격과 그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과 평가는 자연스럽게 세계 요수의 영화 시상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기생충이 써내려간 눈부신 수상의 역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한국 영화, 아니 세계 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완전히 새로 쓴 위대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숫자 92, 바로 이 숫자가 역사가 바뀐 그날을 상징합니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아카데미 90년 역사상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가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받은 건 기생충이 최초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처럼 1인치의 잔악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할리우드 중심에 경고했던 영화계에 거대한 준열을 낸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아카데미의 그 밤이 오기 전부터 기생충이 걸어온 길은 이미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골든글로브와 영국 아카데미까지 세계 4대 영화제를 그야말로 휩쓸었죠. 그리고 마침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 무려 4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기생충의 성공은 단순히 한 편의 영화가 거둔 성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LA타임스에서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기생충이 오스카를 필요로 한 것보다 오스카가 기생충을 더 필요로 한다. 늘 백인, 남성, 영어권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아카데미가 기생충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스스로 변화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해석이었죠.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생충의 이 위대한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과연 우리에게 그리고 세계 영화계에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훗날 영화 드라이브 마이카로 아카데미 국제 장평 영화상을 수상한 일본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했던 말입니다. 기생충의 성공이 없었다면 자신의 영화가 그토록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을 거라는 의미였죠. 실제로 기생충은 전 세계의 비영어권 창작자들에게 훌륭한 이야기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계와 통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희망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영화 기생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기우는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그 저택을 사고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영화를 본 우리는 압니다. 그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기우의 계획은 과연 헛된 망상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인간 존엄의 마지막 외침일까요? 오늘 저희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